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박쌤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변 김선욱입니다. 오늘은 히구라 청취자분들께 연극 한 편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김변, 울릉도 간첩단 사건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울릉도 호박엿은 들어봤는데 이건 못 들어봤는데요. 울릉도 트위스트도 들어봤잖아요. 네, 그것도 들어봤죠. 자, 뭐 예전에 하도 간첩단 사건이 많아가지고 이게 어떤 사건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이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40년 전인 1974년에 그 유신 독재 시절이죠. 그때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조작했던 조작 간첩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간첩단 사건이 물론 뭐 진짜 간첩단 사건도 많이 있었지만 크게 보면 진짜 간첩 사건과 이 짝퉁 조작 간첩 사건이 있었는데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대표적인 조작 간첩단 사건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제 중앙정보부가 울릉도 섬 주민들하고 전북대 교수 등 47명을 중정 지하 밀실에 강제 구금한 뒤에 온갖 고문을 가해서 간첩 또는 간첩과 내통했다는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32명을 기소했고 그 중에 3명은 실제로 사형까지 당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재심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분들이 이제 무죄 선고를 받기는 했어요. 이거 진실과 화해위원회인가요? 그때 이제 2000년 그 후반에 2000년대 몇 년 전부터 쭉 했던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재심을 거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이 수십 년 동안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고통스럽게 살아오신 분들이 적지 않은 거죠. 자, 당시 이제 울릉도 간첩단 사건이 있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그 같은 해 74년에 이제 민청학년 사건도 있었고 또 인혁당 사건도 있었고 해서 워낙 이 유명한 사건들 때문에 가려져서 많이 안 알려진 사건인데 이 울릉도 간첩단 사건도 74년에 있었던 안타까운 조작 간첩단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면 박쌤께서 청취자분들에게 소개하겠다 한 게 바로 이 연극과 관련된 울릉도 간첩단 사건 같은 얘기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극단 길라잡이에서요. 울릉도 간첩단 사건을 연극으로 만든 상처꽃 울릉도 1974를 만들어서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울 대학로 눈빛 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마당극 연출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임진택 씨가 이 예술 감독을 맡았고요. 이 신주쿠 양산박이라고 이 한국과 일본 에서 활동하는 극단의 대표인 제일동포 김수진 씨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우리 사실은 청년회사 이 식구들이 어제 단체로 가서 관람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저희 법인 식구들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시간이 되면. 네. 평일은 8시 한 번, 토요일에는 오후 3시하고 오후 7시, 그리고 일요일에는 오후 3시에 공연하고요. 월요일에는 공연이 없습니다. 이 공연을 왜 이렇게 제가 열심히 광고를 드리냐 하면 이 인권의학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거기 이제 이사로 뭐 큰 일은 안 하는데 네. 가끔 좀 일을 하거든요. 네, 인권의학연구소에서 이 후원을 하는 거고요. 이 연극에 이 의사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실제 이 그러니까 거의 모든 내용이 다 실화예요. 연극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실제 스토리를 가지고 만든 거라서 어제 우리 단체로 가서 봤는데 조작 간첩단 사건이고 뭐 사형수 나오고 뭐 무기징역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굉장히 좀 무겁고 좀 답답할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좀 재미있는 또 웃음 코드를 넣어놨기 때문에 즐겁게 봤습니다. 네. 어제 그러면 송수연 PD 님도 가셔서 보신 거예요? 저는 그때 일하느라 못 갔습니다. 가기로 돼 있었는데 네. 마지막에 빠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히포크라테스 시작하겠습니다. 광고 이렇게 많이 한 다음에 이제 광고 듣는데.
안녕하십니까, 서한샘입니다.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이름하여 나는 의사다 밑줄짝. 수다쟁이 깜신과 교회 오빠 양깡이 들려주는 건강 시크릿,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다시 밑줄짝. 나의사로 오시오. 웰컴. 예, 한 주 동안 보건의료 분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보죠. 오늘 뉴스 브리핑은 청년의사신문 송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수연입니다. 네, 자주 보네요. 네. 네, 첫 번째 뉴스는 살짝 지겨우려고 하는데요. 내홍에 휩싸여 있는 의료계 소식을 잠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네, 이게 대의원이 현재 242명인데 이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불신임안 발의 동의서를 받아왔던 조행식 대의원이 발의 요건인 81명을 넘어서 100명 이상의 대의원들에게 그 동의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 명의 대의원이 100장 이상을 모았군요. 네. 그래서 오는 26일로 예정된 사원총회가 열리기 전에 노 회장을 불신임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19일에, 그러니까 4월 19일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26일 날 사원총회가 예정되어 있고 그게 26일로 다 잡힌 거는 27일 날 정기대의원총회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하나 앞에 사원총회를 연 것인데 그거보다 또 며칠 앞에 일주일 앞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또 소집하자고 요구를 했다는 네. 거죠. 복잡하네요. 네. 네, 조 대의원은 일단은 대의원 운영회가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12일에 열리는데 여기에 동의서를 더 받아서 제출하겠다라고 하면서 아직 그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고 임총 소집 요구서만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그 조 대의원이 그 불신임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노 회장이 의협 정관 제20조 2, 그러니까 임원에 대한 불신임 조항인데 여기 중에서 정관 및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위반해서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이렇게 불신임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한다. 임총 의결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무효 확인 소송까지 하겠다고 지난주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 부분을 문제 삼았고 또 사원총회를 열어서 대의원을 해산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기존 조직을 다 무시하는 거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러면서 불신임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대의원 총회에서 말하자면 국회에서 대통령 불신임안 탄핵 이런 소추안을 한 건데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러니까 노 회장 불신임안과 임총 소집 요구 안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일 열리는 대의원의 운영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의원의 운영위는 이날 회의를 원래 정기적으로 갖고 27일에 정총이 있다고 했는데 정총에 상정할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총 말고도 임총 소집 요구안에 불신임안 안건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발의가 성립되고요. 또 발의가 됐을 때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서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 흔히 말한 탄핵, 불신임이 결정되는 겁니다. 아까 그 발의 요건 81명이라는 게 전체 대의원의 3분의 1이었던 거군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164명이 참석을 하게 되면은 이게 거의 그 164명이면 3분의 2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중에서 또 3분의 2니까. 네. 그렇죠. 실제로는 110명 가까이? 그 정도만 불신임안을 던지면 그렇죠.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조 대의원이 이제 12일 전까지 최대한 많은 동의서를 받아서 밀어붙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물론 그 불신임안 발의 동의서에 사인한 분이 다 실제로 불신임안에 찬성할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근데 분위기를 좀 몰아가겠다. 분위기 자체가 그 협회장이 대의원들을 갖다가 해산을 시켜버리겠다고 하는 마당에 이 대의원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정면 충돌인 거죠, 그야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죽이겠다고 하는 거를 그래라라고 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요. 네. 자, 어쨌든 지금 확정된 건 27일에 정기 대의원 총회가 있고 그 하루 앞에 사원 총회가 소집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19일에 임총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인 거죠. 네. 자,
이 와중에 의협집행부에서는 그 문제의 그 사원총회, 그러니까 임총 하루 전날 열리는 사원총회에서 어떤 안건을 다룰 것인지를 일단 확정했다면서요? 네, 의협이 지난 9일 오전에 상임이사회를 열고요. 26일에 개최하는 그 사원총회 명칭을 일단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가칭으로 대한민국 의사총회 이렇게 정하고요. 대의원의 해산과 정관 개정을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 정관 개정 안에는 대의원 직선제, 그리고 시도의사회의 회장과 임원, 그리고 의협감사단의 대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거, 그리고 회원총회, 지금 사원총회라고 흔히 말하는 이 회원총회 및 회원투표 실시 근거를 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의협은 의사총회를 통한 그 정관 개정은 안건으로 공개된 것으로 최소화하고 대의원 뭐 중임 제한도 해야 된다, 뭐 회부 납부를 중앙으로 바로 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새로 구성되는 대의원에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회비 납부 규정을 바꾸는 것도 되게 나름 예민한 문제인 게 지역의사회에서 현재는 그 의사들이 의협회비를 일단 지역의사회에다가 다 내요. 네. 그러면 지역의사회에서 거둔 다음에 그 지역의사회 몫은 가지고 나머지 이제 중앙회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서울로 보내는 형태를 현재 띄고 있거든요. 대한의사협회로 네. 보내는 형식인데 네. 지금 의사협회에서 바로 걷겠다. 의협회비, 중앙회비를 이렇게 나오는 거는 시도의사회를 좀 약화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죠. 재정적으로 그 좌지우지할 수 있을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똑같아요. 어차피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을 내면 그 중에 이제 10만 원은 시도의사 회비고 20만 원은 중앙 회비고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의사협회에서 만약에 직접 의협 중앙 회비만 따로 거둘 수 있도록 하면 적지 않은 회원들이 시도의사 회비는 안 내고 대한의사협회 중앙회에 내는 회비 아까 말한 예를 들어서 20만 원만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일부 회원들이. 그러면 시도의사회 재정이 확 나빠질 수 있다는. 노 회장이 공공연하게 말했던 부분이에요. 그 회비를 중앙으로 직납하게 하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현 구조에는 시도의사회의 권한이 너무 세다. 네. 그래서 중앙의협집행부의 권한이 너무 약해서 무슨 일을 처리할 때 항상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돈이 곧 권력이라고 돈을 쥐고 있으면 자 지금 웃은 이유는 김변희 아이스커피 컵에 있는 얼음을 만지작거리면서 잡음을 냈기 때문입니다. 이겁니다. 네. 요즘 이야기의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얘기가 재미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되네요. 뭐 돈은 이제 그만하세요. 내부 문제니까. 내부 문제.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원총회를 하고 불신년해서 이렇게 극하게 충돌하는 상황으로 지금 번지고는 있는데 이게 대화 가능성도 살짝 열렸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의협 집행부에서 사원총회를 열겠다 하고 안건까지 다 마련을 했는데 사원총회에서 논의하는 안건을 27일에 열리는 정총회에 상정을 해주면 사원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둬서 12일에 운영위에서는 만약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면 사원총회 가고 뭐 불신년까지 가는 그런 극한 충돌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봐야 알죠, 뭐 그거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의사협회 내용 얘기를 하면은 청취율이 떨어집니다. 채널이 돌아가기 때문에 고만하고요. 다음 따끈따끈한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영 기자가 바로 조금 전에 여기 지금 기자회견에 갔다 오셨는데요. 성형외과 병원에 유령 의사가 떠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제목의 지금 기사를 괴담도 아니고 무서운 얘기네요. 쓰셨는데 네, 제가 일단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대본도 오늘 거의 대본이 매우 부실합니다.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많은 청취자분들 중에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지난해 12월에 의료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성형외과에서. 그게 어떤 사고였냐면 여고생이 코 수술과 쌍꺼풀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뇌사 상태에 빠진 거죠. 수술을 하러 들어갔다가. 그래서 이게 의료사고 때문에 한참 논란이 되고 온라인도 뜨겁고 지금 가족들이 그 병원 앞에서 시위도 하고 이렇게 한창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강남의 그 유명 성형외과 그 사건이군요. 네. 네. 그 엄청 큰 성형외과거든요. 네. 그런데 그 성형외과 이름이 뭐 G 성형외과 막 거기 말하는 거. 그런데 맞습니다. 그 성형외과 이름이 G 성형외과라고 하는데 영어로 된 영어 단어인 거죠. G로 이니셜로 G로 시작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G로 시작한다는 예, 얘기죠. G. 네, 맞습니다. 네. G 그 백화점 옆에 있는 그 성형외과인가? G 뭐뭐 성형외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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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데 이 여고생은 성형외과 좀 유명한 성형외과여서 수술을 받으려고 왔다가 이제 여기 신사옥이래요. 그 강남 신사동에 새로 네, 신사옥 건물 올리고 네. 사옥이라 그래요? 병원도? 아니 뭐 그냥 제가 그러니까 자기 신사옥. 건물 자기 새 건물일 건물, 때는 신사옥이라고 할 수도 네.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어찌 보면 쌍꺼풀이랑 코 수술 정도면 성형외과 쪽에서는 그렇게 생명을까지 걸 정도로 위험한 수술은 좀 아니잖아요. 뭐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편이긴 하죠. 네, 그래서 지난 12월 19일 쌍꺼풀 코 수술을 밖으로 하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내사 상태에 빠져서 큰 병원으로 옮긴 뒤에 이제 알게 됐는데 이게 뭐 알려지기로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이게 코 수술과 쌍꺼풀 수술이 잘못돼서 이 학생이 뇌사 상태에 빠진 건 아니고 마취 관련돼서 사고가 벌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포폴을 맞춰놨는데 저는 수술을 안 해봐도 잘 모르겠지만 그 호흡 프로포폴을 성형 안 했어요? 네. 안 한 것 같아요. 이 프로포폴은 성형을 왜 해야 돼요? 저 그렇죠. 정도 예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한 얘기하고 이상한 있는데 사람이네 진짜 발끈하게 박쌤. 어? 왜 그래요? 왜? 그리고 왜 그러세요? 미안해요. 가세요 빨리. 네. 어쨌든 이게 마취를 하고 프로포폴이라는 약을 놓는데 프로포폴 많이 들어보긴 하셨을 텐데 이게 호흡을 이렇게 좀 가라앉히는 뭐 그런 작용이 있어서 이게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되는데 모니터링을 하는 기계에 건전지가 나갔던 거죠. 그래서 호흡이 이렇게 점점 잦아지고 있는 걸 감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사 상태에 빠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산소 포화도가 안 나온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게 뭔가 이상하다는 거를 당연히 의사가 몰랐을 리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병원 자체가 좀 문제가 시스템적으로도 많은 병원이라고 이제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그걸 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들어보시죠. 상황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다는 건 누가 뭔 기자회견? 지금 사건은 작년 말에 있었던 사건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이제 가족들이 시위를 하고 이 여고생은 지금도 뇌사 상태에 있고. 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기자회견이 갑자기 열렸단 말이죠. 그 기자회견은 누가 한 거예요? 성형외과 의사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돌아가는 얘기를 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됐고 이 SBS인지 아마 공중파에서 이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했는데 취재 내용 중에서는 가령 뭐 간호조무사가 개입이 돼 있는데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그 스태프들이 그 일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문제가 이제 커지니까 성형외과 의사의 내부에서도 자체 조사를 하면서 특히 그 성형외과 내부의 한 이사가 이런 서울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이 기업형 성형외과들의 문제점 이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이게 그 병원에 예전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 또 증언을 하고, 그 병원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어쩌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걸 제보를 받고, 어떤 지역에 계신 아마 성형외과 의사인데, 이사하신 것 같아요. 이 학회인가 협회에. 그분이 이제 계속해서 거기에, 논란의 이제 중심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결국에는 성형외과 의사회 차원에서 뭔가 이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성형외과 의사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늘 밝힌 내용을 일단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에는 성형외과 임원진들이 대거 나와서 대국민 사과부터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형외과 의사회에서도 그냥 흔히 있는 의료사고 중에 하나 정도 평범한 의료사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언론을 타서 시끄러워지다 보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흔히 말하는 그냥 그 병원의 아주 문제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리수술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섀도우 닥터라는 말도 하고요. 유령 의사라는 말도 하는데 대리 수술이요? 네. 그러니까 환자가 왔을 때 상담을 하고 어떻게 수술을 하겠다 뭐 이런 상담을 했던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수술을 하는 거죠. 수술은 정자. 왜?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그 성형외과 의사에서 말하기는 이런 대리 수술이 많이 일어나는 곳은 큰 병원인 거죠. 지금 이 G 병원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아주 유명한 그렇습니다. 의사가 네, 자 네. 내가 해줄게라고 수술에 얘기했는데 그래서 환자를 모은 다음에 실제 수술은 딴 사람이 한다고요? 스케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해서 환자를 유인해 놓고 네. 정작 수술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거죠. 얼굴 마담 역할만 하는 그렇죠. 형태로.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뭐 성형외과 의사 쪽의 말로는 10명 이상이 모여서 하는 되게 큰 병원급의 성형외과에서는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병원이다 보면은 광고를 많이 한다는 거죠. 한 병원에서는 한 달에 8억 이상을 광고료로 쓴대요. 한 병원이 한 달에 네, 한 달에 8억. 광고비로 8억을 그렇죠. 쓴다고요? 그러면 그 쓴 것만큼 뽑아내기 위해서는 환자들을 더 많이 불러서 수술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 문제 그 G 성형외과 거기는 뭐 몇 명이나 있는 10명은 뭐 확실히 넘게 한 12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12명 네. 성형외과 의사회가 자체 조사를 해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유령 의사, 그러니까 네. 섀도우 닥터라고 부르는 사람이 대리 수술을 했던 거고 네. 이 대리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몰라야 되잖아요. 내가 상담한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그렇죠. 수술하는 당연히 걸 몰라야죠. 네, 몰라야 하기 때문에 수면 마취제를 대량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제가 들었을 때는 그 코 수술을 할 때는 프로포폴을 한 6에서 7mm 정도 넣는데 네. 여기는 10배 이상 투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술실을 들어갈 때도 정신이 없어야 되고 다 끝나고 나와 있을 때까지 다른 나를 수술한 의사가 누군지를 몰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재우는군요. 네, 깊이. 아주 깊이 재운다고 합니다. 야, 그 우리 프로포폴 관련해서도 뭐 전에 다룬 적도 있지만 그게 효과는 굉장히 좋지만 이 호흡을 진정시키는 게 호흡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약인데 그거를 용량의 10배까지 쓴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텐데요. 용감 그렇죠. 아니 무모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성형외과 의사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그렇게 최대치를 네. 호수술 같은 경우 10배 이상 쓸 정도로 많이 대량 투여했고 이게 만약에 대량 투여하다 보니까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마취제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허 대여도 아주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명의 의사가 너무 많은 마취약을 그렇죠. 쓰면 걸리니까. 네, 그래서 면허 대여를 해서 네. 그 마취약을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면허 대여를 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거기서 마취제를 사들인 다음에 그걸 이제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면허 대여자를 꾸준히 바꿔가면서 이런 불법 행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 면허 대여를 한다는 건 그러면 그 큰 성형외과 말고 다른 의료기관을 하나 가짜로 개설한다는 뜻이겠네요. 네네 개설해서 그 가짜 면허 대여를 통해서 만든 가짜 의원, 뭐 오피스 하나 여는 그런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구매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지고 오는 네. 이런 형태가 되겠군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완전 불법이. 통상은 진짜 면허돼요. 그러면 산부장병원 식으로 네. 뭐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거는 약을 조달하기 위한 거라면 네, 참 그 맞습니다. 문제가 좀 심각하네요. 진짜 그 동안에 있었던 숫한 이 황당무계한 사건 중에서도 특히 더 심한 그러게요. 황당한 함이에요. 요새 말로 깜놀이네, 깜놀. 네. 깜놀. 그러니까 이게 또 그 또 프로포폴 있어요 같은 문제가? 네,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감시 대상이잖아요. 그럼요. 하도 네. 문제가 많아서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면허 대여를 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유독 많이 삼게 되면 그것도 걸릴 또 것 걸리잖아요. 같은데. 그래서 면허 대여자를 수시로 바꿨다고 합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네. 그 프로포폴을 뭐 매입해도 그것을 사용한 것에 대한 장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누구한테 얼마를 투여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꼼꼼히 있어야 될 텐데 그것조차도 좀 문제가 생겼네요. 그러면. 네.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뭐 질병이 있거나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이 환자 못 보는 분들 그 다음에 저처럼 환자 안 보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있는 면허 가진 사람들한테 와서
면허증만 빌려주면 한 달에 뭐 얼마 뭐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저한테도 정말 이 뭣도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한 두어 명이 요즘은 없는데 한 5, 6년, 7, 8년 전에 면허를 저거를 대여를 좀 해달라고 연락한 면허 사람이 취소되시는 있었어요. 건 아시죠? 아, 그럼요. 그래서 참 어처구니 없었어요. 제가 물론 이제 돈을 많이 못 벌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사모님 많이 보시죠, 사모님. 못 벌어 거기도 큰일이에요. 책 팔아서. 둘 다 많이 못 벌어. 책 팔아서. 책도 많이 안 팔려. 그래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저 같은 사람들이 한테 그런 면허를 대여를 해가지고 한 달에 뭐 글쎄 얼마 주는지 모르겠어요. 뭐 100만 원 주는지 200만 원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해갖고 했다는 거죠. 이야. 이게 면허 대여가 그거가 아니라 후배 이름으로 뭐 다른 성형외과를 또 냈고 뭐 거기서도 뭐 수술하고 뭐 이거 이런 얘기가 아닌가요? 수시로 바꾼다는 걸 보면 성형외과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형외과 의사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들은 바가 없고요. 이 약 때문에 네 약을 마취제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설하고 아니, 그리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이 경우는 이 여학생은 지금 뇌사 상태에 빠져서 사고가 나서 불거졌지만 수술이 멀쩡히 잘 끝나고 깨어났어요. 근데 약을 프로포폴을 너무 많이 투여하는 바람에 이 환자가 만약에 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프로포폴 그 중독자들 있잖아요. 그 병원을 전쟁하는 이런 식으로 가면 그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게요. 심각한데요. 네, 이게 또 문제가 있었던 게 또 있어요. 네. 김변희 말씀 모두 하셨는데 그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채 근무 조건이 아주 되게 흔한 속된 말로 빡시게 돌아갔고요. 네. 또 과도한 근로시간은 그러니까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강요하는 문제도 상당히 심했고 네. 그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 이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관두게 되면 네. 그 공백이 있잖아요. 근데 네. 자격증이 없는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학생들을 조달해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그냥 네. 일반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일반인은 고용해서 그냥 사용. 자, 네. 뭐 근무하도록 간호사나 한 거죠. 조무사에게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과도한 노동을 시켰다거나 그러다 그만뒀을 때 자격이 없는 학원생한테 일을 맡겼다는 건 분명히 불법이고 황당한 일이긴 하지만 앞에 워낙 충격적인 이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그거는 상대적으로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그 뭐 기본적인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뭐 나머지 뭐 자질구레한 행정적인 것들은 당연히 안 지켰겠죠. 세금은 제대로 냈을까요? 이런 기관에서? 글쎄요. 그것도 좀 그리고 이게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들뿐만 아니라 차트는 제대로 썼을까? 제대로 안 차트를 쓸 썼겠죠. 수 있는 제대로 쓸 수가 없지. 의사가 대리 딴 사람인데. 수술이니까. 네. 예, 유령이 쓸 수는 없잖아요. 유령은 그렇죠. 글을 잘 못 쓰잖아요. 네. 의사들한테도 이게 경무가 상당히 있었던 게 근로계약서 이런 게 상당히 좀 뭐라고 표현해? 노예계약? 네, 그런 것처럼 하루에 아침 새벽 4시 반까지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새벽 4시 반? 네. 들어가서 수술 꾸준히 하고 들어갔다가 9시 반에 출근하고 뭐 이런 일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무슨 9시 소리예요? 반에 출근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새벽 4시? 새벽 4시 반까지 수술을 하고 잠깐 5시간 자고 오전 9시 반에 야, 다시 이거 밤새 출근하는 수술- 거죠. 그 네. 난 또 4시 반에 출근했다는 줄 아니요. 알았지. 레지던트예요, 레지던트. 4시 반에 거의 퇴근을 그렇죠. 했다가 네. 9시에 다시 네, 출근했다고요? 한 5시간 야, 전공이네, 전공이. 그 5시간 80시간. 뒤에 다시 출근한 거죠.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네. 그렇게까지 돌렸던 거죠, 의사들을. 설마 그 정도까지였을까요? 뭐 지금 야. 조사된 바로는 그렇게 한다는데 일단은 이제 성형외과 의사회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네. 이 병원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검찰 조사가 들어가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밝혀지겠죠. 자, 지금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이 뭐 어떤 기자나 뭐 시민단체에서 주장했으면 설마 그렇겠어? 라고 약간 의심해 볼 수도 있겠는데 성형외과 의사회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네, 맞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서 발표했다. 이거는 다 확인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게요. 예, 이게 이제 그 단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문제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또 한편에서 보면 이 성형외과 의사회에서 그동안에 이 대형 병원들 이 성형외과가 대형 병원 위주로 편제가 되고 그렇죠. 예, 그 대형 병원에서의 각종 덤핑이라든지 광고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개원이들로 대변됐던 성형외과 시장 자체가 네. 대형화로 맞아요,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소수의 이제 그러니까 소수의 그 몇 개 그룹식의 큰 병원들만 잘 되고 나머지 의사 성형외과 전문의들 특히 또 비전문의들도 많이 성형외과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장 자체가 혼탁해져 있고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이렇게 성형외과 의사회 개원이들 위주로 됐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빅5 부분도 병원들의 그 시장 점유율이 자꾸 높아지고 네. 뭐 중소병원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처럼 성형외과 분야에서도 뭐 10명, 20명 모여서 빌딩 세우는 그런 맞아요. 큰 데는 점점 더 잘 되고 의사 한두 명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하는 데들은 점점 안 되고. 그러게요. 근데 이제 이 그룹화되고 그 다음에 대형화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서비스질을 높이고 또 더 투명하게 하고 또 효율적으로 하고 뭐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까보놓고 보니까 네. 그런 효과는 별로 없고 부작용만 더 많아지는. 지금 많아진 상태다 이렇게 된 거네요. 네. 오늘 그 기자회견에 자신이 그런 대형 병원에서 봉지기로 근무했었다라고 한 그냥 일반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한 분 왔었어요. 그래서 네. 기자회견이 끝나고 증언했어요, 나서 증언. 그냥 거기서 증언은 안 하고요. 기자회견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성형외과 의사진 뭐한테 와서 내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왔다. 내가 정말 당해봐서 아는데 정말 근무 조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수술 공장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 병원 같은 경우도 한 수술실에 침대가 2-3개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수술실에서 수술이 한쪽에선 지방흡입을 하고 한쪽에선 코 수술을 하고 칸막이도 없이?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성형외과 의사에서. 그래서 근데 그걸 몰랐던 이유가 환자가 자니까. 아예 자니까요. 네.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자고, 재웠으니까. 네, 나올 때도 자고. 그러니까 자기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수술이 끝나서 밖에 나와 있었던 상황이니까. 그게 저는 규정 위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한 번도 근데 본 적이 없어요. 대학이든 어디든 간에 수술방이라는 건 최대한 감염 위험 이런 걸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소독된 밀폐된 공간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만 들어가서 수술하고 나와야 되는 건데 한 공간에 환자가 둘이 들어가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그 얘기를 공식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의사를 만났을 때 한 얘기여서 그 조사 보고서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좀 놀랐어요. 수술실에 어떻게 환자 2명이 들어가서 각기 다른 수술을 한 수술실에서 할 수 있을지. 네. 지나치게 효율성만 강조하고 환자 인권이라든지 그 안전 문제가 이제 좀 등한시된 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기사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의사협회 3층 큰 데서 기자회견을 했네요. 그리고 한 20분 정도가 임원들이 오셔가지고 단체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하는 그런 사진도 있는데 기자들도 많이 왔겠어요? 네, 일간지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왔었고요. 네, 거기 3층 회의실을 기자들이 꽉 채우기도 했었죠. 네, 성형외과 의사회 이상목 회장이 이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여고생 의료 사고에 대한 여론의 질타와 회원들의 강력한 진상조사 요구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의료 행위와 비윤리적인 병원 운영의 문제점을 알게 됐다. 전문가 단체로서 우리가 이 문제는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에 따라서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의 비리와 잘못된 점을 낱낱이 드러내서 정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전문가 집단으로 새로 태어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자, 참담한 심정이 정말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성형외과 의사들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치부를 직접 드러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말 팔다리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기자회견을 한 거다. 이번 기회에 정말 도려낼 곳은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걸 좀 막기 위해서 공공장소 등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형 수술을 홍보하는 광고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네, 그런 광고가 너무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걸 좀 규제를 해야 된다. 법으로 좀 규제를 해야 된다. 성형 전후 비교하는 사진은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뭐 이래야 제 된다고 주변에 얘기하고. 어떤 분도 성형외과 광고는 제발 좀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 좋은 뜻인 것 같긴 한데 방법이 법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이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방법이 없죠? 규제할 마땅한? 성형만 놓고 규제하기는 그러니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못할 거는 아닌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정부 정책 자체가 규제 완화 쪽에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장 네. 광고를 못하게 하는 건 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병원 성형외과 광고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는 뭐 성형외과만 못하게 하면 뭐 안과는 해도 되고 피부과는 해도 되고 예전에 그런 기준들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가령 동일한 조건으로 비포 앤 애프터를 해라. 가령 옛날 거는 정말 화장 하나도 안 하고 못생기게 해놓고 새로 수술한 다음에 막 조명도 청담동에서 화장하고 네, 막 신부 화장하고 찍고 옷도 이쁘게 입고 그렇죠. 이게 서로 이제 판례에서 그렇습니다. 네, 판례에서 네. 서로 이렇게 서로 비교 이 과장이다 이거는 네. 동일한 조건에서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요새 별로 단속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만 단속을 해줘도 꽤 많이 규제가 될 텐데. 네, 맞습니다. 네. 요구하는 첫 번째가 성형 전후 사진 비교해서 광고하는 부분. 그것만이라도 이 부분을- 하지 마라. 네, 네. 이라도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네. 게 성형외과. 전 정말 그 광고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제 압구정 지하철역 같은데 가끔 가면 성형외과 광고 쫙 있잖아요. 네. 강남역이나 이런 데 가면. 근데 어떤 성형외과 의사들은 자기 얼굴을 가운 입고 이따시만하게 크게 붙여넣어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난 저게 광고 효과가 있을까? 이게 좀 약간 의심스럽던데. 그분이 그 의사가 유명 의사인 거죠. 안 유명한 사람, 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 하나도 안 유명한 사람도 그리고 특별히 뭐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그 뭐 예쁜 여자가 이렇게 모델로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예쁜 그림이 있다거나 뭐 예쁜 멋진 카피가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 내용도 없어. 그냥 어쩌고 성형외과하고 원장님 얼굴만 이만하게 있어요. 그런 거 아닐까요? 음식점에서도 자기 얼굴 내걸고 하는 음식점은 뭔가 자신이 있다는 책임지겠다는 네, 뜻이겠죠. 그런 뭐. 의미로 광고하는 것 같은데요. 송 기자는 그 성형외과 물론 이제 할 계획이 없고 할 필요도 없지만 그 이왕이면은 원장님 얼굴이 크게 나 있는 광고를 보고 그쪽에 좀 쏠릴 것 같아요, 마음이? 저는 뭐 검색해보고 입소문 따라서 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는 누가 좋은 의사인지 많이 알고 네.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네. 네. 자, 근데 이제 끝으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아까 제일 황당했던 게 대리 수술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의료법에서 처벌할 뭐 조항이 없다면서요? 네, 이거는 뭐 김변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오늘 성형외과 의사회 측에서는 현행 의료법에서는 대리 수술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어서 이거를 의료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성형외과 의사회 쪽에서는 사기죄를 적용해서 이제 이 원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의료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게 맞는 글쎄요, 건가요? 의료법에는 조항이 없나 보지. 하지만 그 불법일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진료에 참여했던 모든 의료진은 의료 기록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유령 의사가 진료에 참여했다는 것을 진료 기록을 안 남겨두면 그거 자체가 이제 진료 기록부 미작성이 되는 거고요. 예. 그거를 자기가 수술도 안 한 사람이 자기가 수술한 걸로 예. 기록을 한다. 그러면 사문서 위조가 되겠죠. 네. 물론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네. 환자는 그 A라는 그 사람이 뭐 유명했든 뭐 잘생겼든 간에 그 A라는 의사가 수술하는 줄 알고 찾아왔고 네. 그 A라는 의사가 내가 수술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수술은 B가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그 사기 아니에요? 일단 계약의 중대한 사유다. 누가 중대한 사유지. 집도를 누가 하느냐. 집도. 예,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예. 그것으로 인해서 기망 행위가 발생했고 예. 또 그걸로 인해서 수술비를 냈기 때문에 재산적 처분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사기죄가 해당된다고 볼 소지가 크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의료법상에 했던 사람이 만약에 기록을 안 남기면 그거는 진료기록부 미작성 그리고 의료기관 장이 그걸 지시를 했거나 공모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공범으로
같이 해서 의료법 위반 사유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그 뭐 이왕 김변 계시니까 하나만 더 짚자면 이게 이제 민사도 걸릴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뇌사 네. 상태에 지금 빠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그 대리 뭐 유령 의사 뭐 그다음에 마취를 세게 한 거 뭐 이런 것들의 행위가 이런 불법 행위 그리고 좀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네. 민사에는 우리나라는 영향을 안 주죠. 그 징벌적 뭐 배상 제도가 네,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런 게 네, 필요한 거예요. 예.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물론 조금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위자료 상한이라는 거에 막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정상적으로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된 경우 하고 이렇게 좀 약간 비윤리적으로 한 거하고는 차이는 분명히 날 텐데 그 금액 차이가 많아봤자 뭐 1, 2천 정도? 뭐 그렇게 큰 대박 뭐 아주 나는 건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미국과 같이 뭐 다른 몇몇 나라들 이제 많은 나라들이 징벌적 배상 그렇죠. 제도라는 걸 예, 하고 있는데 그거는 똑같이 뭔가 의료 사고에 의해서 환자가 나빠졌더라도 네. 그냥 선의에 의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뭐 실수로 나빠진 경우하고 네. 지금처럼 아예 대놓고 숱한 불법 행위들을 하다가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하고는 배상 액수가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뭐 10배도 네. 날 수 있고 100배도 그렇죠. 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미국에서는. 네. 사실 이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물론 불가능하지만 지금 이 G 성형외과 이 사건이 났을 때 민사소송에서 판사가 뭐 징벌적 배상 이런 네. 느낌으로 해가지고 한 100억 뭐 이렇게 때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관행이 없어질 수 확 있죠. 없어지. 왜냐하면 이 일은 결국에 돈 벌려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요. 돈 벌려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돈 벌려고 비윤리적 방법이라든지 그 비도덕적 방법이 선호가 된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돈으로 토해내. 돈으로 배상을 하게 네. 하면은 아주 간명한 해결 방법이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까지 막 새벽 4시까지 하고 하지 않아도 제법 벌지 않습니까? 제가 돈을 많이 못 벌어봐서 한 번도 잘 네, 모르겠는데. 이제 이만한 조직을 운영을 하고 네. 이만한 장소에서 이만한 기본적인 뭐 어떻게 보면은 유지비,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썬큰 코스트들이 많은 데에서는 이렇게 무리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 홍보비면 뭐 이런 데 이렇게 네. 투자하는 비용이 상당히 또 이 사람들을 해서 또 돈을 등쳐먹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그렇죠. 네. 자, 안타깝고 답답한 소식을 길게 전해드렸는데요. 뭐 이번 주 뉴스 브리핑은 이 정도 할까요? 네. 사실 더 준비한 거 있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네. 다음 주에 또 네. 하도록 이 하겠습니다. 송수연 기자님의 발로 뛰는 취재 아주 그리고 따끈따끈한 취재 괜찮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 성형외과 문제는 추가 취재되는 대로 또 히구라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 쉬었다가 오늘 처음 선보이는 새로운 코너 제약 찌라시 코너로 찾아뵙겠습니다. 의료 민영화, 원격 진료, 고괄수가제 3대 비급여.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궁금증이 한 방에 풀린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의료 현실을 이렇게 선명하고 친절하게 그려낸 책은 없었다. 개념 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자, 히구라에서 처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제목이 좀 자극적이네요. 제약 찌라시. 네. 코너명부터 감이 딱 옵니다. 제약계 뒷얘기죠. 뒷얘기를 해줄 분을 자리했습니다. 송년의사신문 박기택 기자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기택 기자입니다. 네, 뭐 이렇게 귀여운 척 하려고 그러세요. 얼굴은 과히 귀엽지 않습니다. 네. 네. 자, 제약회사에 계신 분들은 뭐 많이들 아실 텐데요. 전혀 귀엽지 않게 생긴 기자가 지금 귀엽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원래 이게 앞 얘기보다 뒷 얘기가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팟캐스트답게 진짜 신문에는 안 쓰는 얘기들, 안 쓰는 얘기들만 가지고 업계 동향을 잠깐씩 살펴보는 거를 뭐 얼마나 자주 할지는 모르겠어요. 뭐 가능하면 매주 할 수도 있고, 뭐 아이템 없으면 쉬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짧게 여러 가지 좀 뒷얘기들 해보겠는데요. 한국 화이자 제약하고 GSK 간 신경전이 최근 극에 달했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이거 좀 전해주시죠. 원래 제약사들 간 경쟁은 뭐 치열하다는 건 뭐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네. 특히 이제 그 경쟁 구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대 회사도 있지만
그 약과 약 간 이런 경쟁 구도가 좀 형성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최근에 폐렴 구운 백신이 이제 국가 필수 예방 접종에 포함되면서 이 두 제재 간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가 예방 접종에 포함돼서 일반 국민들은 돈을 안 내고 맞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이 판매량 시장이 하여튼 커질 거니까 무료가 됐으니까. 당연히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죠. 무료라고 해도 국가에서 이제 물론 국가에서 재정적인 주는 거지만, 세금으로 한 거죠. 예전에 100% 본인이 돈 주고 살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맞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이자하고 GSK 간에 뭐 명칭 갖고 지금 그 서로 기싸움 하고 있는 거라면서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둘 다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건 맞는데 이제 어떤 의료진이나 이제 환자들이 선택적인 그 경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치열하게 이 홍보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지난달 GSK가 심플로릭스라는 이 폐렴구금 백신을 가지고 그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이 캠페인 이름이 모어 캠페인이었습니다. 모어. 네. MORE.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직후 화이자 제약이 프리베나 13이란 그 같은 폐렴구금 백신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모스트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뭐 비교급을 쓰니까 이제 경쟁 회사에서는 이제 최상급의 표현을 쓴 거죠. 뭐 이거 뭐의 약자가 아니라 그냥 모어 모스트 그거예요? 그냥 비교급 최상급? 근데 모르겠는데요. 의외의 답변인데. 아마 이거는 약자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약자죠, 그죠? 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박기택 기자가 직접 취재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다른 기자가 맡고 있는 분야라서. 네, 저희 팀에서, 산업팀에서 맡고 있는 거라서. 하여튼 뭔가 약자인데, 그 캠페인 이름을 모어라고 붙였더니 경쟁사에서 바로 그 다음날 모스트라고 붙여가지고는 김을 뺐다, 이건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뭐, GSK 입장에선 당하는 네. 입장이 된 거라서 좀 속을 끓이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뭐 그리 재미는 없네요. 뭐 뒷얘기긴 한데. 네. 예전에 뭐 가전제품인가 삼성하고 LG하고 뭐 이런 비슷한 광고 네. 휴대폰 네. 휴대폰 어디야 미국에서 그 광고 하는데 삼성보다 LG가 이제 좀 더 많은 비교격 써가지고 했던 거랑 기억이 나네. 대웅제약에서 복합제 올로스타를 출시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얘기는 어떤 내용이죠? 그 이제 제약사들이 이 또 하나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자신 제품 이름을 짓는 건데요. 그 특히 이제 국내 제약사는 약 이름을 자체적으로 지어요? 아니면 그 네이밍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요, 보통? 대부분 자체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예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그게. 그리고 사실상 제네릭들이 여기서 제네릭 게 국내 제약사들이 주로 하는 오리지널 약 비슷하게 이제 쓰거나 뭐. 그렇죠. 네. 그래서요. 근데 대웅제약이 이번에 그 새로 만든 무슨 약이라고요? 고혈압 고지혈증 복합제인데 이름이 올로스타입니다. 올로스타인데 원래는 올스타였다고요? 올스타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네. 약 이름이 올스타는 이상하지 않아요? 본인의 생각을 말하면 돼요. 본인의 생각을. 올스타. 프로야구 올스타전도 아니고. 아니 뭐 워낙 이 제약사에서 이름을 정할 때 자신들이 이름을 한 번에 알 수 있게끔. 네. 하긴 뭐 88 정도 좋아하기 있고 때문에. 자이데나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올스타도 뭐 안 될 건 없죠. 근데 왜 못했어요 올스타라고? 뭐 알고 봤더니 이게 같은 상품의 이름이 있어가지고요. 결국은 상표 등록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약인데 올스타라는 약이 그렇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다른 저 제품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스타란 이름을 원래 대웅제약이 밀었는데요. 특히나 그 이종욱 대표, 대웅제약의 이종욱 대표가 이 이름을 워낙 마음에 들어했다고 합니다. 이 왜인지 모르겠지만 올스타라는 게 뭐 글로벌적으로도 좀 많이 뭐 글로벌적인 네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제로 올스타를 사용하지 못했고, 근데 이 아쉬움이 남았기 때문인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는 올로스타 이 중에서 로자를 아주 작게 써가지고 얼핏 보면 아주 그냥 올스타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네요. 아니 이왕 올로스타라고 정했으면 올로스타를 홍보해야지 그거를 올스타처럼 보이게 플랜카드를 붙이는 건 좀 웃기잖아요. 이종욱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약간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올스타 별로 약 이름으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글로벌 그렇죠. 시장에 나가도 올스타 그러면은 좀 마치 그 좀 뭐 다 만병통치약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원래 만병통치약들이 대부분 보면은 별거 없잖아요. 올스타. 너무 평범한데 이거는 예. 그 전에도 무슨 뭐 까나분가 뭐 이런 거 하나 있었죠. 카나부. 예. 까나리도 아니고. 네, 네. 까나부? 대웅제약의 그 네이밍, 보령제약인가요? 까나부는 네, 하여간 좀 이름 좀 예쁘게 졌으면 좋겠네요. 네. 네이밍 회사를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요. 그게 괜찮아요. 뭐 이상한 바닷가 보이는 그런데 잡지 말고 그런데 돈 내지 말고. 네. 예. 근데 신약 같은 것들은 자체 개발한 신약 같은 것들은 좀 돈을 투자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오리지널이나 약간 뭐 계량신약 같은 곳은 그냥 좀 설렁설렁 짓는 제네릭이나 계량신약은 대충 이게 짓는다. 오리지널이 대충. 오리지널이 아닌가 보죠. 말을 잘못한 거예요. 제네릭이나 계량신약은 좀 설렁설렁 방송이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아니에요. 제네릭도 계량신약도 우리 해외에 수출도 하고 국내 시장도 이제 좀 크고 하니까 이름들 좀 잘 지읍시다. 뭐 우리 브랜드 네이밍 회사 같은 거 하나 차릴까? 죄송합니다. 네. 자, 끝으로 하나만 더 해주세요. PM 희한한 옷 입고 있는 PM 하나 있다면서요. 저희 한 팀에서 이제 확인한 바인데요. 항응고제 프로덕사를 만드는 이제 베링거 인기라임이라는 회사의 그 PM이 그 기자들 사이에서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PM이 기자를 만날 때 프로덕사 자사 제품의 이름이 새겨진 그 와이셔츠, 가디건, 넥타이까지 이제 한 세트로 이제 입고 나와서 자기 제품을 홍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가지고요. 네. 너무 홍보가 과한 거 아니냐, 인상적이다 이런 등등의 어떤 반응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봤어요? 저는 못 봤죠. 본 사람을 오라 그래야 돼. 사진도 없고. 사진도 없어요. 원래 전문의약품은 광고 못 하게 돼 있지 않나요? 아니, 그렇죠. 자기 넥타이나 옷에다가 새겼다는데 뭐 이게 그러고 돌아다니면 광고 아닌가? 아이, 괜찮아, 이게 괜찮아요, 그 정도는. 뭐 하여튼 이분은 와이셔츠에다가 프로덕사라는 이름으로 수를 놨다고요. 어떻게 다음에 실제로 이분을 만나본 기자를 한테 다시 물어봐야겠어요. 수가 몇 번이나 이름이 적혀 있는지. 네. 자, 근데 뭐 말 나온 김에 이 프로덕사는 뭐 하는 약이라고요? 근데 항응고제이고요. 뇌졸중 치료에 사용되는 약입니다. 피가 굳게 하지 않는 거. 그렇습니다. 예. 찐덕찐덕하지 않게 묽게 하는 거. 이전까지는 이제 와파린이라는 약이 쓰였는데 이거를 대체하는 약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게 한 3개 제품 정도 나와가지고요. 네.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그런 경쟁 구도가 이런 어떤 홍보하는 모습들을 반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 2주 있다가 베링거 인겔하임의 사장님하고 저녁 먹기로 되어 있어요. 외국인 사장님이라서 이제 영어를 써야 돼서 이제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 사장님 만났을 때 프로덕사 PM이 이렇게 하고 다녀가지고 기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고 내가 꼭 전해줄게. 그럼 엄청 좋아하겠네요. 좋아할지 아니면은 PM이 사장님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짓을 하냐 이러고 부끄럽다면서. 네. 만나서 전한 다음에 사장님이 뭐라 그랬는지는 다음에 다시 기회 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자극적이고 뒷얘기 이런 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요. 준비가 좀 처음엔 다 그런 거죠.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일단은 맛배기로 좀 봐주시고요. 네. 다음에 제가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엔 좀 더 섹시한 내용의 뒷얘기로 찾아뵙도록 자, 저희 하겠습니다. 청년의사에 제약회사 출입하는 기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 중에서 오늘은 박기택 기자가 나왔는데요.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다음에는 딴 기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자, 오늘 제약지라시 코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기택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의료계의 최신 뉴스와 실시간 접속을 원한다면 바로 여기 앱으로 만나는 청년 의사. 깨알같은 의학 상식, 보건의료계 이슈에 대한 거침없는 해부. 팟캐스트 나는 의사다를 모바일로 만나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구분 없이 두루두루 설치가 가능한 청년의사 앱. 지금 바로 설치하세요. 전국 수련병원들의 핵폭탄 하나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전공의 당직 수당인데요.
주당 100시간이라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주는 월급만 받아왔던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당직을 선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서 희소식이겠지만 포괄 임금제로 월급을 지급해오던 수련 병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진 거죠. 네, 그렇게 된 원인이 전공의 수련 시간 80시간 시대가 도래되었기 때문인데요.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부터 전공의 주당 최대 수련 시간 등 수련 환경 개선 방안을 담은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때문에 전공의 당직표에 따라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 수련병원들의 수련교육부나 인사팀, 재무팀 등의 담당자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청년의사신문 김은영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당직을 선 만큼 보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공의가 전공 과목에 따라서 당직을 많이 서는 사람도 있고 적게 서는 과도 있는데 월급은 뭐 거의 똑같았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는 규정이 바뀌어서 당직을 많이 서면 월급을 더 받게 된다 이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인건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 이런 걸 걱정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 적용했다는 포괄 임금제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는지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받아온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 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기본급, 상여금, 당직비, 진료수당, 재수당 등이 포함된 일정액을 통합해서 주는 급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당직을 선 것과 관계없이 명목상 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근로기준법에 적용시킨다면 무노동 무임금에 해당하고 당직이 많은 과 전공의들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나름 혜택이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왜 무노동 무임금이에요, 김변 이게? 일을 안 하면 돈을 안 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명목상 이런 수당들을 만들어 놓고 돈을 줬다는 거죠. 응? 일도 안 해놓고 네. 일을 안 했으면 임금을 주면 안 되는데. 예? 근데 일은 했고 임금도 줬잖아요. 아, 수당 중에서 아마 진료수당, 재수당 뭐 이런 것들 중에서는 실제로 명목적으로만 일을 안 했는데 주는 것도 있었고 일을 했는데도 안 준 것도 있었고 뭐 그렇다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는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될 수도. 이해가 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어떤 수당들을 명목상으로 만들어 놓고 포괄적으로 이제 주는데요. 뭐 정치하게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었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네. 어쨌든 누군가에게는 불리할 수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혜택인 측면도 있었다. 이게 이제 병원 측 입장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당직 수당 항목은 관련 법령, 즉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당직 일수를 고려해 지급하게 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 근로 및 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지금까지요. 포괄 임금제라고 속히 말할 수 있는 그냥 다 뭉뚱그려서 주는 이런 시스템과 이제 앞으로 이 근로기준법을 딱딱 제대로 적용을 해서 이 규정에 따라서 뭐 80시간으로 해서 받게 되는 이 전공의들의 임금의 격차가 한 어느 정도로 예상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네, 실제 경기도 소재 한 상급 종합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 만약 전공의 기본급이 146만 원이라고 했을 때 당직을 아예 서지 않는 과 전공의들은 기본급 146만 원만 가져가고 당직을 많이 서는 과는 최대 440만 원까지도 가져가게 되는데요. 뭐 물론 세금 공제 전이요. 당직을 서지 않는 전공의는 원래 받던 월급보다 깎여서 150만 원 정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인천 소재 상급 종합병원 관계자 얘기를 들어봐도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전공의 당직비를 계산해봤더니 당직을 서는 과 서지 않는 과 사이에 그 연봉차가 1,500만 원 정도 난다고 합니다. 자, 아까 그 경기도의 병원 얘기는 기본급 146만 원은 현재 임금 계산할 때 기본급이 146만 원이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런 거죠?
아마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략 그냥 예를 들어서 146이라는 숫자를 얘기한 걸 보면 그게 이제 진짜 기본급이었던 거죠. 그 병원은. 근데 거기에 아까 말한 대로 무슨 당직비, 상여금, 진료수당, 뭐 어쩌고 수당, 식비 이런 거를 다 포함해가지고 요즘 전공의들 연봉이 뭐 한 4,000, 뭐 4,500 정도 흔히 되니까 월 뭐 350만 원 뭐 그 정도라고 치면 기본급은 한 150 되고 수당이 오히려 한 200만 원쯤 되는 뭐 이런 구조였겠군요. 근데 아까 뭐라고요? 그거를 당직 날짜에 따라서 쫙 바꿨더니 어떤 사람은 150만 원만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440만 원을 가져간다. 그렇죠. 네. 지금은 똑같이 350만 원이었는데 그게 어떤 사람은 150으로 줄고 반 이하로 줄고 어떤 사람은 한 100만 원 늘어나가지고 440만 원이 된다. 네. 이제 그 뭐라 그래요? 그 고지고대로 딱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는. 근데 상식적으로 전공의 월급을 그렇게 과에 따라서 연봉이 막 몇천만 원씩 차이 나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병원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연봉의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연봉이라는 건 이제 기본적인 기본급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고. 요즘은 다 수당 합쳐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이게 대법원 판례도 나왔고 수당이라는 게 가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수당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통상 임금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 왜 상여금 뭐 600% 이렇게 해가지고는 매달 50% 준다 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다 통상 임금으로 해가지고는 연봉으로 치잖아요. 그 나중에 퇴직금 계산할 때는 그런데 통상 우리가 그냥 연봉이라고 하면은 그 어떤 가변적인 요소, 가령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건 빼고. 하여튼 오늘 우리는 지금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걸로. 그렇죠.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하여튼 몇 천만 원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이것 된데. 그러면 자, 뭐 노동에 대해서 뭐 일 많이 했으니까 돈을 더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문제가 될 건 없어 보입니다만은 형평성 얘기가 나온다고요. 네. 그 수련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급여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이기도 하지만 뭐 당직 유무에 따라서 진료과 간의 급여차가 급격하게 나다 보니까 뭐 당직을 서지 않는 과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해부병리학과나 진단검사의학과의 경우 거의 당직을 서지 않잖아요. 당직을 서지 않는 이유로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이런 진료과들의 경우 오히려 정부에서 육성을 해야 되는 과들인데 월급을 적게 받고도 일할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골치 아픈 일이 너무 많아졌다면서 교육수련부를 그만하고 싶다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수련병원에선 대안은 마련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기본 당직 수당을 신설해서 전공의 임금을 보전해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당직 없는 과 전공의들의 월급이 깎여서 불이익을 받는 뭐 상황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최소 당직 수당을 애초에 정해놓자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최소 당직 수당을 300만 원으로 정해놓으면 그만큼 당직을 서지 않는 전공의들에게도 임금 보전을 해줄 수 있다는 건데요. 뭐 100만 원밖에 못 받는 전공의들에게는 200만 원을 더 주는 거고 180만 원을 받는 전공의들에게는 120만 원을 더 줘서 최소 당직 수당인 300만 원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지만 최소 당직 수당이 300만 원인 건 너무 많지 않아요? 이게 1년치는 아닐 테고. 이게 또 근로기준법에도 맞지 않는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딜레마적인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전공의 급여 총액을 똑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똑같이 한다면 그 당직 많이 서는 과의 전공의에게 돈을 더 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디선가에는 돈을 이제 빼야 될 텐데 지금 특히 요즘같이 파업 이런 얘기하는 와중에 전체 전공의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1 정도가 급여가 확 깎인다. 이번에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그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겠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런 당직 날짜에 따른 임금 격차를 줄이려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소 당직 수당을 얼마를 정해가지고는 뭐 비교적 그 차이를 없애려고 애를 쓴다면 그럼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딜레마적인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도 뭐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셨는데 뭐 일단 전공의들을 100%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도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뭐 전공의 직업 특성상 수련과 근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뭐 충남 소재 상급종합병원에 있는 그 관계자는 교육과 수련을 받는 전공의들을 완전히 노동자로 볼 것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밤새 일하는 과와 하룻밤 한두 시간 환자 보고 논문 쓰는 과가 있는데 당직의 노동 강도에 대해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거냐는 거죠. 전공의에 대한 부분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병원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뭐 다 공감하실 텐데요. 일단 명목상으로는 당직이 아닌 사람들도 밤늦게까지 뭐 10시, 11시까지 일하고 집에 가는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아까 당직 안 서는 대표적인 과로 지목하신 해부병리나 진단검사의학하는 레지던트들도 6시 되면 집에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 다 늦게까지 있다 가죠. 근데 그분들은 그럼 당직을 몇 시간 뭐 당직을 선 걸로 할 것이냐.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분들은 뭐 해요? 그러면 저녁 먹고? 잡일. 그리고 뭐 발표 준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전공의가 피교육자이기도 하면서 노동자이기도 네. 하다고 하는데 주로 낮 시간에는 일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밤 시간에는 공부, 수련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뭐 그 다음날 아침에 왜 뭐 의사들 맨날 새벽에 뭐 컨퍼런스 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네. 누군가 발표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준비를 언제 할 거냐는 거죠. 근데 그게 노동이냐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노동은 아니잖아요. 교육이잖아. 그리고 일이 물론 늦게까지 갈 때도 있죠. 일을 밤 저녁 때까지 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밤 10시까지 일하는 사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명목상으로는 밤을 꼴딱 새서 이제 당직을 섰어요. 근데 응급의학과처럼 실제로 마치 낮에 일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밤새도록 일을 하는 과도 있는 반면에 이 병원에서 그래도 이게 좀 몇 시간 자다 깨다 하면서 이 당직을 서는 경우도 있고 또 운 좋은 날은 뭐 실제로 일하는 정말 엄밀한 의미에서 뭐 이렇게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시간은 한두 시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시간은 뭐 논문을 쓰거나 뭐 다른 잡일을 하거나 쉬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 를 똑같이 하룻밤 당직으로 칠 건지 이것도 논란이 되겠네요. 복잡합니다, 진짜로.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혼란스럽다. 근데 대책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거 어떻게 정해요, 일일이? 그쵸. 근데 그 노동을 하고 있는 건지 교육을 준비하거나 수업 준비를 하거나 발표 준비를 한다든지 노동과 그 수련이 전혀 분리가 안 되나요? 전혀 분리가 안 되지는 않지만 네.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보세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지금 저도 병원에서 일을 오래 안 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예가 떠오르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뭐 내과 의사가 환자를 보고 있어요. 근데 좀 희귀한 질환의 환자가 있어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 상태가 나빠졌어요. 네. 근데 이제 교수가 이 특이한 질병에 대해서 뭐 치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우리 내일 아침에 1시간 동안 같이 공부하는 미팅을 하자라고 갑자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이 그날 밤에 막 서너 시간 동안 열심히 저걸 했어요. 네.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모였을 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발표의 그 회의 결과가 환자 진료에 반영이 됐어. 그럼 이거는 근로야 아니면은 공부야? 그건 근로라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네. 애매한 부분이 실제로 많다는 거죠. 그건 근로라고 네. 봐야죠. 그래서 딱 그 칼로 그 무 자르듯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근로. 너는 몇 시간 오늘 근로했고 몇 시간은 수련 받았다. 이렇게 나누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동안은 전통적으로 그 아까 포괄 임금제라고 하는 식으로 그냥 야, 너 이 정도 했으니까 우리 연봉 한 4천 주면은 그래도 먹고 살지 않니? 뭐 이러고는 좀 뭐 일하는 거에 비해선 적은 것 같다만 공부도 하니까 이해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좋았던 건데 네. 그거를 딱 하루 뭐 주 80시간, 88시간 해가지고 40시간은 정상 근무, 40시간은 휴일 야간 근무 해갖고 1.5배 하고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매해지는 부분인 거죠. 그러네요. 네. 네. 이걸 뭐 법으로 가기도 참 그렇고. 그렇죠. 법으로 네. 가기도 어렵고. 근데 이제 이게 자꾸 그 전공의들이 권리의식이 늘어나가지고 그리고 또 특히 또 보건복지부나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계속 그 병원들한테 어떻게 이걸 지키고 있는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치화 계량화 될 수밖에 없는. 그거 보고 안 하면은 네. 수련병원 취소까지도 할 수 있다고 지금 정원도 협박하고 감축시키고 있죠. 뭐 네, 페널티를 그러니까. 주더라고요. 네. 예. 병원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네, 요즘 대부분 병원들이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페널티 때문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지만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데 당직 수당 지급으로 인해서 경영 악화가 더 심화될까봐 우려하는 병원들이 많아졌습니다. 뭐 지금도 포괄수가제로 쳐서 주기 빠듯한데 포괄 임금제. 네네. 포괄수가제도 참 많이 쓰는 말이긴 하죠. 네. 네. 뭐 비슷한 거예요. 포괄로 정한다는 거. 네, 지금도 뭐 포괄 임금제로 쳐서 주기 빠듯한 상황인데 어떻게 근로기준법에 다 맞춰서 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가 뭐 지금보다 더 심해져서 저 뭐 결국에는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뭐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원들이 걱정하는 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깎기는 쉽지 않은 거야. 당직을 적게 쓰는 전공의 월급을 깎기는 어렵고 많이 서는 전공의들한테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더 줘야 되겠으니까 아무래도 총액이 늘어날 거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포괄이라는 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때 이제 포괄을 안 하면 이제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따지게 되면은 또 병원 경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엄청 괴롭워하실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그 돈을 받게 되는 전공의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뭐 아직까지는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뭐 수련 시간 80시간 제한 등 뭐 수련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월급 명세서를 직접 받아봐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뭐 실제 서울 소재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단검사학과 전공의와 그 인터뷰를 했었는데 규정대로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돈을 준다면은 월급은 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과마다 다 차이가 있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른 전공의들은 다른 전공의는 뭐 병원 경영 사정이 워낙 나쁘다 보니 근로기준법에 맞춰 당직 수당을 줄 수 있을지 그것조차도 의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어쨌든 월급을 직접 받아봐야 체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네, 병원들이 이렇게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복지부나 병협은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월급이 지급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늘 하는데. 그렇죠. 늘 하는. 무엇보다 어떻게 문제점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파악을 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네. 이게 무엇보다 처음 도입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장담하는 사람은 아무도 지금 없는데요. 뭐 병협 같은 경우는 병원들의 의견을 다 정리를 해서 복지부에 전달을 하겠다고 하고 이를 토대로 방안을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이게 4월부터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기간이?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빨리 월급날 빠른 곳은 뭐 10일인가 15일인가에도 월급 주는 병원들이 있을 텐데 네. 지금 아직도 이게 만약에 안 정해졌으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이제 의견 수렴해가지고 이거 언제 문제 발견하고 언제 개선할지 네. 걱정인데요. 네. 차차 개선해 나가겠다는 얘기 같아서. 뭐 여태까지 포괄적으로 줬던 걸로 계속 주고 가다가 나중에 결정되면 이제 소급해서 붙여서 주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도로 내놓으라고 하거나. 도로 내놓다 그러지는 않겠죠. 그다음 달 월급을 적게 주겠지. 적게 주겠지. 네. 하여튼 어느 과 전공의에게 월급이 확 줄어서 나가는 달 그때 우리가 취재를 잘해야 되겠어요. 전공의들이 과연 뭐라 그럴지. 네, 지켜보겠습니다. 당직을 안 서는 과 중에도 인기과가 있고 비인기과가 있어요. 피부과 같은 경우는 당직을 굉장히 적게 섭니다. 그래서 임금이 줄게 되면 그래도 지원자가 많겠죠? 그죠? 왜요? 피부과는 지금 굉장히 인기과인데 전공의 때 피부과가 월급이... 요새 인기과인가요? 아니던데? 왜 피부과 인기과죠? 뭐 옛날만큼은 아니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그렇습니까? 네.
1, 2등 해야 피부과 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아까 말한 그 병리과나 네. 진단검사의학과 같은 경우는 원래 비인기과인데 월급까지 확 줄어든다. 만약에 뭐 한 2천만 원이 준다 1년에 4년 동안이면은 8천만 원이나 줄잖아요. 원래도 비인기과라서 할까 말까 하다가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월급도 매우 적다 그러면 더 안 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뭐 다른 그 외부에 나가서 야간 당직 같은 로컬 병원들 있잖아요. 네. 응급실 당직서라고. 그렇죠. 예, 그게 좀 할 수 있도록 네. 허용을 해줘서 생계 보존을 조금 지금도 몇몇 과들은 그 규정에 따라서 가능한 과들이 있어요. 제가 소송을 한번 해봤는데 가정의학과는 거기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 과에 나가서 당직 쓸 수 있는 과에. 가정의학과만 해당된다고? 아니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당직을 쓰시다가 이제 걸리셨는데, 예? 그 다른 과 몇 개 과는 야간 당직을 쓸 수가 있게 돼 있는데 로컬에 나가가지고 근데 가정의학과는 거기 안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대안으로 뭐 야간 당직을 로컬에 가서 서서 급여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떻겠는지.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난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뭐 아니 여기서 A 대학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자기 휴일날 일요일날 딴 병원 가서 일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알바를? 그 규정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저기 레지던트들은 하도 바빠가지고 뭐 오프나 주말일 때 자야 되니까 네,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뭐 없어서 문제가 그런 규정이 있는 줄도 몰랐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일부 아주 제한적인 그 과더라고요. 전공의가. 근데 아주 자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지금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검색하고 있으니. 맞아요, 있어요. 하여튼, 네, 뭐 근데 그렇게 제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휴일이나 저녁에 네가 딴 데 가서 당직 써서 예? 그 모자라는 거를 메꿔라 이렇게 정책을 펴기는 어려우니까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전공의 인권, 또 환자 안전,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좋은 의도로 당직비 지급 규정을 좀 바꿔보자고 시작을 한 거니까, 나중에 뭐 이거 소송이 또 걸린다든지, 파업하는데 뭔가 자극제가 된다든지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정부, 병원, 또 전공의들, 또 병원협회, 뭐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미리미리 잘 준비하고 의견 수렴을 잘 해서 지혜롭게 좋은 방안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아까 있잖아요. 거기 겸직 금지 부분이 14조에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 과목을 수련하는 사람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복지부 장관이 약간 유도리를 발휘를 하면 그 당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아무데나 가서 하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 복지부 장관이 정해주면 되겠죠. 뭐 지역 응급의료센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서울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뭐 광주에 있는 대학병원 전공의가 거기서 광주에서 뭐 차물관 1시간만 가면은 굉장히 또 이렇게 의사 부족한 곳이 있으니까 네. 거기 가서 당직을 서거나 하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아무데서나 누구나 다 가서 밤에 그냥 아르바이트로 응급실 지키고 이러면은 그래도 된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겸직 전문 과목이 허용이 된 게 결핵, 진단검사의학, 병리, 마취통증의학 및 예방의학과에 대해서는 겸직 허용이 된. 그거만 된다고. 네,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에 복지부 시행규칙에. 예. 그래서 아까 어디가 문제된다고요? 진단검사의학과도 뭐 이분은 겸직 가능한데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진단검사의학과하고 결핵과는 뭐 거의 없으니까. 병리과, 마취통증의학과, 예방의학 하는 분들은 환자를 안 보기 때문에 낮에도 밤에 가서 일하기 좀 쉽지 않아요. 그렇게만 되는군요. 네, 그 겸직이 지금 허용되고 있습니다. 뭐 약간 어느 정도 왜 그 과들은 예외를 인정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네. 네. 아무나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안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가정의학과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뭐 지금 좀 전에 불러드린 고과만 밤에 딴 데 가서 일하는 게 가능하고 그것도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 오늘 하나 알았습니다. 자, 김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청취 소감은 청년의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즈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이메일 radio doctor.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6666-1895로 짧은 문자 주셔도 됩니다. 네, 1666-1895입니다. 6이 3개입니다. 4개 아니고. 자, 지금까지 PD 송수연 기자, 작가 김은영 기자였습니다. 그럼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4년 4월 11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